안녕하세요. 소입니다. 제가 머리가 또 바뀌었죠. 왜냐? 제가 한국에 왔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오면은 뭘 하겠어요. 먼저 머리부터 다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화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에 온 김에 증명사진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풀메를 오랜만에 한 상황. 그래서 조금 달라 보이죠? 지금 현재 제 방이라서 조금 난잡하긴 해요. 하여튼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번 유튜브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인터뷰 준비를 할 때 리크루터를 활용해라. 리크루터가 가끔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 인터뷰 진행 상황이나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형식을 기대하면 될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 리크루터들이 있어요. 우선 리크루터는 리크루터고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나의 인터뷰니까. 인터뷰 준비하기 전에 인터뷰가 잡혔고 해당 매니저나 뭐 다른 시니어 인터뷰어나 뭐 프린시플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가 잡혀 있는 걸 보통 미리 알게 돼요. 만약에 리크루터 안 알려줬으면은 그거를 리크루터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리크루터가 이런 누구누구랑 인터뷰가 잡혔고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답변을 줄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당연히 링크드인에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느 회사에 있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그 가끔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 회사를 다녔었던 분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처음 인터뷰 들어갔을 때 약간 우리는 인터뷰를 볼 때, 우리만 질문 받는 게 아니라, 이 인터뷰이들도 인터뷰어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백그라운드 내가 링크들을 봤는데, 너는 이러이러한 경력도 있고 경험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력이 너의 현재 롤에 무슨 도움이 됐을까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너는 현재, 나와 같은 롤에서 좀 더 위에 오래 있지 않아. 위에라는 느낌인데, 이제 그 롤에서 시니어 레벨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너가 봤을 때 나의 경우 어떻게 하면은 너 같은 레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얘가 좀 더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구나. 뭔가 알고 싶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기가 좀 더 쉽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인터뷰 준비를 할 때 ADP 리스트나 뭐 그 외 디자인 랩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멘토링 서비스들이 있어요. 멘토링 서비스를 되게 활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 중에 이제 ADP 리스트를 가장 저도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ADP 리스트는 현재는 무료예요. 언제도 지금 들어서는 이제 페이드 세션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료고 30분 짧은 시간이긴 해도 그래서 같은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랑 쉽게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인터뷰가 잡혔어요.
근데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A 회사에 이미 들어가 있는 디자이너들은 나와 똑같은 프로세스 겪었고 똑같은 인터뷰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A 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가 피리스 검색을 했는데 나왔어요. 그럼 뭐 시니어로 이상 있을 수도 있고 뭐 주니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터미디에이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랑 인터뷰 전에 미리 연결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은 이게 인터뷰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좋은 케이스는 그 사람이 당장 내가 인터뷰 보는 팀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팀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가끔은 어떤 그 디자이너 분들은, 이게 약간, 하기 위해서 막 정말 디렉트한 정보를 안 주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다 알려줘요. 이 팀에서는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거야 라면서 뭐 완전 컨피덴셜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팀은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디자이너 찾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 사람한테 너네 혹시 그럼 지금 하이어링 매니저는 어때? 그럼 하이어링 매니저가 원하는 인재상은 뭐야?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미리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되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A라는 회사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이제 ADP 리스트에 A라는 회사를 치니까 시니어 디자이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일하는 디자이너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터뷰 보기 전에 세션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랑 부킹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가 인터뷰를 봤을 때 이게 좀 됐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 그리고 인터뷰할 때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냐, 그리고 인터뷰가 혹시 보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라는 식의 질문을 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으로 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아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이 팀이 어떤 걸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 팀이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뭔지부터 파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미리 스토리를 빌딩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어떠냐는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너의 매니저가 어떤 시기라 물어봤을 때 매니저가 가끔은 되게 칠하는 사람이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막 업무적으로는 되게 스트릭트하다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긴장을 하지만 그걸 예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덜 긴장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포트폴리오 오버를 보통 하잖아요.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아니면 시니어 매니저랑 하다든지. 이럴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그 멘토들한테 미리 보여줄 수가 있어요. 프리뷰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 멘토들이 피드백을 그 회사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줘요. 이 형식이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그 같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스토리가 설명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너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의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슬라이드 되게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고칠 게 막 많아지겠죠. 많아지지만 결론적으로 좀 더 큐레이팅 된 그 회사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멘토들한테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의 피어 리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친구나 뭐 네트워킹에서 알게 된 디자이너들한테 한 번씩 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한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뷰 어떻게 해달라는 게 포트폴리오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덱 발표를 들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할 때는 내가 디자이너고 내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말했을 때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남이 들었을 때는 제 3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간다면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게 너가 무슨 말하는지 말이 안 된다. 혹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디자인이었을지라도 뭐 상대방이 봤을 때 이 디자인은 이 플로우에 안 맞는다.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미리 준비하고 다시 리스트럭처링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 덱을 파이널 슬라이드 덱을 두세 번은 다른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도 돼요. 제3자라도 괜찮아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비즈니스 수업을 들은 분들도 괜찮고 이분들은 딱 되게 저희가 긴 장황 말을 해도 그냥 한 줄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피드백이 달라는 식으로 가도 돼요. 혹 아니면 완전 진짜 다른 필드는 더 좋은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이유가 다른 필드라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인터뷰어들도 솔직히 우리 프로젝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가게끔 만든 스토리텔링이나 슬라이드 덱은 그 인터뷰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두세 번은 다른 사람들, 다른 디자이너들한테 그 피어 리뷰라고 하죠. 피드백 받아서 준비하시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포트폴리오가 리뷰할 때 보통 30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45분 세션도 있고 1시간 세션도 있잖아요. 준비를 할 때 보통 프로젝트가 한 2개에서 3개까지 고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개는 가끔 못 가요. 그래서 뭐 주니어 분들이면 또 2개도 많은 편이니까 2개까지도 괜찮아요. 프로젝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구성은 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돼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10분은 좀 많은 것 같고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케이스 스터디 고업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10분 정도, 15분 사이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45분 정도 채워질 거예요. 나머지 15분은 그 인터뷰어랑 이제 질문 주고받고 Q&A 세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은 이제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쉬어갈 겸 케이스도 하나 끝나고 혹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라고 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도 숨을 고르고 그 다음 케이스 지나가도 되고 간혹 어떤 인터뷰어들은 나는 끝까지 듣고서 질문을 할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중간중간 Q&A 말고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인게이징한 질문 던져도 돼요. 그럼 이제 45분에서 이제 1시간 인터뷰가 준비가 돼요. 근데 이제 형식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만드는 것도 오케이예요. 준비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45분을 말할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를 미리 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게 마더텅이 아니에요, 영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45분을 달달달 외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실 수 있는 분은 good for you.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달달달 외우는 것도 사실 가끔은 외우기만 하고 프랙티스가 다 안 돼 있으면 티가 나요. 그냥 외워서 말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게 외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45분은 그 스크립트 그대로 다 못 외워요, 솔직히. 그럴 경우는 그냥 스크립트 짜놓고 계속 고업을 해보세요. 이게 45분씩, 말이 45분이지. 내가 고업을 하면은 1시간을 한 번 고업을 하잖아요. 이걸 한 3-4번, 저는 진짜 목이 쉴 정도로 매일매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이제 키 포인트가 다 쏙쏙 박혀요. 그 키 포인트를 바탕으로 그냥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은 이걸 말해야겠다. 이 페이지는 이걸 말할 거다라고 내가 스토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거 외우는 거 어렵다, 영어가 어렵다 해서 그냥 이제 피그 슬라이드 덱에 스크립트 쫙 써가지고 읽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옆에다가 이제 메모장 하나 켜가지고 그냥 수수수수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이게 눈안이라고 하죠. 눈안은 좀 웃긴데, 이 초점이 움직이는 걸 좀 자제해야 돼요.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크립트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대놓고 읽거나, 티가 나면은, 눈알 막 움직이는 게 티가 나면은, 얘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스크립트가 없는 게 좋지만 스크립트가 꼭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뭐 작게 만든다든지 좁게 만든다든지 좀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화면 작아서 내 눈 초점이 많이 안 움직이게끔 하는 편이 좋습니다. 솔직히 하이어링 매니저들은 다 알아요. 그 인터뷰도 다 알아요. 얘가 딱 인터뷰를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번 이상, 뭐 20번 이상, 어떤 분은 100번을 했을 텐데 다 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 시점 처리도 초점 처리도 되게 중요해요. 시야 처리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좀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화면 보고 이제 눈 굴리는 거 없게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인터뷰어 뭐 바라보게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됐길 바래요. 아, 눈치채신 분들 눈치챘을 텐데 제가 좀 말을 길게 못해요. 이제 영상 같은 거 찍거나 뭐 이렇게 길게 말할 때 15분에서 2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목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좀 목소리가 바뀝니다. 어이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성대가 약한가 봐요. 어쩔 수 없죠. 좋지 않아요. 더 궁금하신 게 만약 있다면은 아래에 코멘트 섹션에 질문 던져주시고 언제나 라이크랑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막 이래 이거 뭐야 어이없어.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반갑습니다.